없었나요? 저는 좀 뭔지 알 수 없는, 네, 알 수 없는 긴장감 같은 게 조금 느껴졌어요. 아니요, 비장함하고는 달라요. 네, 비장함하고는 전혀 다르고, 사실은 이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서 그랬나?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 좀 비장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비장함이 아니라, 예, 오늘은 비장함이 아니라, 뭐라 그러나, 이렇게 승리자,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한 것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오늘 같은 날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너무나 승리했다는 어떤 그 교만함이 보일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지상파나 케이블을 통해서 이 추도식을 지켜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이제 뭐, 김무성한테 물병도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가 뭐라고 그랬었죠?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말 한마디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고, 그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아들이, 예, 사위도 뭔가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아들이 되게 비장하게 말했던 게 한 2년 전쯤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위도 한번 뭔가, 실수를 했어. 곽상원이 안희정에게, 사위가 안희정한테, 뭐 하여튼, 근데 이제 오늘 그 추도식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질서 있게, 그리고 너무 이렇게 뭐 신나하는 분위기 없이 차분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 비장함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뭐라 그러나 억울함, 비장함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 칭찬받고 싶어하는 듯한 분위기. 예, 노무현 대통령한테 우리가 해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그 뭐라나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냈어요. 이러면서 어떤 보고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러면서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결론은 그게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혹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 막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나대면 그러면 이게 또 역풍이 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진 않으면서도 우리가 해냈다. 이걸 어떤 자축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 뭔가 긴장감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마음이 기쁜데, 추도식에서 막 또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예. 이 팔뚝이 추도식인데, 막 또 신난다고 춤추고 노래하고 승리대회를 할 수도 없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은 막 기쁘고 자랑하고 싶은데, 이 숙연해야 되는 상황, 이것이 갖고 온 부조화가 아니었을까? 예.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강인한 겸손보다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강인한 겸손의 느낌하고는 또 다른.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분위기는 좋아 죽겠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느껴졌어. 좋아 죽겠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집회 주최 측에서는 최대한 이 추도식의 분위기에 맞게끔 이렇게 진정시키는, 억지로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었나 봐요. 네. 좀 오묘하죠. 막 기뻐할 수도, 막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느끼는 감정은 누가 알겠어요? 예. 근데 그 맨 마지막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이다. 굉장히 단호한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온다.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인사하러 오겠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이었어.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뭘 느꼈느냐 하면, 소위 이제까지 문재인을 만든 건, 노무현 재단이다. 내지는 노무현의 그림자가 문재인을 만들었다. 이런 그 분위기였다라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말에서 뭘 느끼냐 하면, 이제 노무현의 그늘이 아닌, 노무현의 어떤 그늘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그런 어떤 결의와 각오? 이런 것들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추도식에 와가지고, 이게 마지막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왠지 그 말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안 되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듯한 느낌도 받았어. 되게 무서운 말이다, 저거.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그 말은 성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그런 느낌으로 들렸고, 굉장히 조금, 진짜 그 말에서 유일하게 비장함이 느껴졌어요. 예. 그 말에서 왠지 유일하게 좀 비장함이 좀 느껴졌다. 사실 이제 오늘이 노무현 대통령 8주기인데,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에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예. 제가 왜 그렇게 안 좋았냐? 지금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 날 욕하고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제가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2달이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2달. 그러니까 그게 3월 달이었어요. 2009년 3월 달에 웬 여배우가 자기가 언론사의 카르텔에 의해서 성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런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합니다. 예. 그런 유서를 쓰고 이제 자살을 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자기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들의 명단을, 언론사 사장들의 이름을 장자연 사건이라고 찾아보세요.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 유서를 공증을 받아. 공증이라는 건 뭐냐면 법무사한테 가서 이게 진짜 내 유서라는 걸 확인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공증된 유서를 자기가 품고 자살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의 사본을, 그러니까 복사를 다 해갖고 전 매니저한테 보내. 그래갖고 이제 이 전 매니저가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써. 아무도 그걸 쓰지 않고, 그리고 나서 딱 하나의 언론이 다뤘어. 어떻게 됐냐? 나중에 처벌받은 게 그 언론사 기자하고, 그 다음에 그 매니저만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이 장자연이 소속된 기획사의 사장이 약식으로 처벌받았어. 그런데 이제 그게 장자연이라는 여배우에게 성적인 착취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게 장자연 리스트라는 거였어. 근데 그 장자연 리스트라는 게 뭘까? 막 사람들이 누구냐 막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CBS에서 어떤 기자가 나와가지고 요즘에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리스트가 2개다. 하나는 장자연 리스트이고 하나는 박연차 리스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박연차라는 그 태광실업 회장이 그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로비를 했다. 뇌물을 줬다. 그래갖고 박연차 그 회장한테 로비를 받은 노무현의 측근들 명단, 그게 뭐냐, 이게 궁금하다,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박연차 리스트라는 거는 그날 처음 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어떤 언론에서 안 나왔던 얘기야. 근데 그 기자가 그 2009년 3월 달에 장자연 리스트가 막 사람들한테 호기심을 끌었던 3, 4일이 지난 날이었는데,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박연차 리스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연차 리스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박연차 리스트가 논점이 돼요. 장자연 리스트는 그날로 묻혀버렸어. 그리고 박연차 리스트가 뭐냐, 박연차 리스트가 뭐냐, 이거에 막 집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CBS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CBS에 뭐 김현정이랑 내가 변상욱, 권영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우리 쪽 사람이야. 뭐 박재홍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진행자들은 우리 편이 많아. 그런데 그 CBS 회사에 큰 돈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기존의 한국의 큰 개신교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을 행사해서 내가 볼 때 그래서 아마 이번 과정에서도 안철수 홍보만 나갔던 것 같아. 근데 뒤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진행자들도 굉장히 신경질 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안철수 홍보만 나갔어. 후보 홍보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가고 안철수만 편향되게 계속 나간 거야,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래서 그 진행자들이 굉장히 막 기분 나빠하면서 해명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세력을 통한 어떤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009년에 여기 이제 박연차 리스트라는 게 뜨면서 그 박연차 리스트에 누가 거명되다 이게 오르내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름이 오르락거렸던 게 이광재, 그 다음 송영길, 그리고 이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둘이었어, 내가 아는 게. 그리고 저쪽 새누리당 쪽으로 박연인가? 그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뭐 김태형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갖고 이게 결국은 보니까 새누리당 쪽 사람들도,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쪽 사람들도 그걸 받은 거야. 그래서 한나라당 쪽 애들도 받았고 그 노무현 쪽 사람들도 받은 건데, 결국 알고 보니까 이제 경상도 경남 쪽에 있는 정치인은 다 받은 거야. 박진 다 받았다라는 게 이제 결론으로 나오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광재만 마지막에 강원도지사가 딱 당선되자마자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해가지고 그 도지사 당선 무효형을 때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선이 취소되는 거야. 그런데 한나라당 박진은 80만 원인가? 그렇게 때려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어. 그 당시 한나라당 쪽 애들은 의원직 상실도 안 하고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이광재만 도지사가 날아갔어. 근데 그로 인해서 강원도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야. 그리고 송영길은 이름이 오르내리다가 확증을 못했는지 처벌을 안 받았어. 송영길이 판사 출신이라서 판사 친구들이 봐준 건지 어쩐 건지 송영길은 얘 이름이 막 오르내렸거든. 근데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끝났어요. 좌우지간 문제는 뭐였냐면 그 박연차 리스트가 막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때 한번 찾아봐. 언제부터 찾아보냐면 그 장자연 리스트가 터진 날, 그 3월 말부터 5월 23일까지 한번 뉴스를 검색해봐.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4월 28일까지를 검색해봐. 4월 28일 그때 재보선이 있었어. 재보궐선거. 그 한 달 동안에 그 박연차 리스트로 도배를 해요. 그때 노무현의 측근들, 소위 뭐라 그러니, 봉화마을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는지 한번 찾아봐봐.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해.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노무현 대통령한테 치졸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 내 기억에는 4월 10며칠에 안희정 지사만, 그때는 이제 무슨 아무런 지위가 없는 사람이었어. 안희정 지사만 어떤 블로그에다가 노무현에 대한 치졸한 공격을 중단하라 이런 얘기를 한마디 했고, 그 글이 지금은 찾을 수도 없어. 그 글이 지금은 찾을 수도 없고, 그때 내가 4월 20일 날 유일하게 내가 그 노무현에 대한 치졸한 공격을 중단하라 하면서 글을 쓰게 돼. 나 노무현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거 너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600만 불을 받았느니 어쩌느니 말은 많은데 증거가 없다. 증거는 없고 순전이다. 설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내가 한마디를 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뭐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김구태 의원한테 가서 얘기를 해. 의원님 제가 잘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다. 증거가 하나도 없이 지금 4월 28일 재보선 그 재보선용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까대고 있는 거다. 의원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김구태 의원님이 20며칠에 한마디를 해요. 노무현에 대한 치졸한 공격을 중단하라. 그게 유일했어. 우리 쪽 정치인들 중에 노무현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김구태 의원 하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김구태 의원은 안 받은 게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다들 엎드려 있었어. 그게 박연차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쪽 사람들하고 다 친했다는 거야. 한 번쯤은 밥 안 얻어먹은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친했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인간들이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막 헬기 띄워서 추적하고 그렇게 온갖 모욕을 다 주는데 입 꼭 다물고 있었다니까. 입 꼭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4월 28일 날 재보선 선거 당일에 이해찬이 찾아가. 그 4월 28일에 재보선 선거가 딱 끝난 날, 그날 이해찬 찾아가. 그리고 5월 초에 5월 10며칠인가 하여튼 10일 근처로 해서 유시민이 찾아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한 2주 전이야. 그때 유시민더러 정치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신 거야. 그리고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내가 2004년부터 7년까지 여의도에 있으면서 소위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잖아. 야당 단독 정당으로 과반수를 처음 했나 그랬어. 152석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열린우리당 단독 152석을 차지한 거야. 그리고 우리만의 힘으로 과반수를 넘은 진짜 역사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마자 당이 깨지는 거야. 정동영계, 그 다음에 친노계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서로 막 쌈박질 하는 거야. 그리고 지네들이 싸우다가 이 김구태 의원 쪽에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막 같이 공격하는 거야. 제야운동권을. 그러면서 이 386 쓰레기들이라고 막 욕을 하고 그 상황이 그랬어. 그리고 2004년에 152석을 만들자마자 세 조각으로 갈라지면서 힘을 못 쓰게 된 거야. 서로 당권 경쟁을 하게 되고 당권 경쟁을 하면서 분위기가 너무나 안 좋았어.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학법 개정, 그 사학법 개정을 날치기로 통과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논리적으로 말려가지고 그걸 해명을 적극적으로 못한 거야. 그래갖고 초장의 언론에, 물론 저 채널A TV조선 이 썩을놈들이 그 당시엔 조선일보 동아일보였지, 계속 밀어붙이면서 날치기 했다 이래가지고 사학법 다시 개정하게 되잖아. 사학법을 제정했다가 개정을 하게 된다고. 그때 그 개정하는 게 그게 박근혜하고 김한길하고 꽁짝꽁짝 해가지고 개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그 실망하게 돼. 그리고 2006년이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폐지하고 2005년 가을부터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신자유주의 노선에 반대한다, 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야. 그러자 이제 언론에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 노무현을 밟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고 이 도배가 되고, 그리고 그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너무 극에 달하고, 그러면서 2006년 지방선거 때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박근혜 칼침 사건이 나오고 그걸로 완전히 개박살이 나, 열린우리당이. 2006년 그 6월 달에 박근혜 칼침 사건으로 완전히 개박살 나는 거야. 5월 달이었나 6월 달에 나한테 그랬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뭘 해도 그 언론에서 좋게 안 보는 그럴 때였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럴 때 왜 그렇게 고립이 됐느냐. 그리고 이제 2007년이 되면서 추진된 게 한미 FTA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미 FTA를 추진하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 그 한미 FTA를 추진하는데 이게 농민들이나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농어민들에게는 너무 치명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비판들이 일어나고 있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송기호 변호사 그 사람이 이제 국제 무역을 전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한미 FTA의 문제점을 막 지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너무 그 김근태 의원이랑 한 4명의 국회의원이 단식을 해. 그러면서 한미 FTA 반대 투쟁을 하는 거야. 그 3월에 2007년 3월에. 그런데 그 당시에 유시민을 비롯한 그 친노 의원들이 그 한미 FTA를 당론으로 찬성해야 된다고. 예. 그 당론으로, 예. 당론으로 찬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어. 유시민과 친노 의원들이 한미 FTA를 김근태 의원이 반대한다고 의장식이나 한 인간이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의 사사건건 노무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김근태 의원한테 고맙다고 그랬거든. 몸도 불편한데 이렇게 단식 투쟁하게 해서 미안하다. 근데 고맙다. 조금만 더 견뎌달라. 4일인가 지났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만 더 견뎌달라. 이렇게 좀 중량감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주면 우리 쪽 협상팀에서 그만큼 여론을 반영할 거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 김근태 의원님 몸이 너무 안 좋아졌거든. 그걸로 결국은 돌아가시게 돼요. 몸이 너무 안 좋아졌고 계속 그 떨게 되는 그 파킨슨병이 아주 악화가 되는 거야. 그때 그 단식할 때. 그래가지고 그때 막 우리 쪽 보좌진들이 중단하셔야 된다고. 건강이 너무나 심각하다. 중단하셔야 된다 막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전화 받고 끝까지 버틴 거야. 그래서 8일인가 단식을 해.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한 3년 동안 완전히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갖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2007년 3월 달에 그 친도 의원들이 당론으로 찬성하자고 그러는 거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딱 협상한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혀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내놓냐고.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거 공개를 못해.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도 대대적으로 다 공개를 못하고 보좌진들 한 명만 들어가서 봐라. 이런 식으로 이상한 공개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는 내 선에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때로 넘기게 되는 거야. 그때 그 친노 의원들, 그때 한미 FTA를 찬성해야 된다고 당론으로 찬성해야 된다 했던 시벌놈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런 짓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민노당 애들더러 엄청 욕을 해. 민노당은 반대를 했거든. 민노당 쪽은 그 한미 FTA를 극렬 반대했고 그 열린우리당의 주류 의원들이 자기네들이 뭐 노무현 퀴즈다 이런 애들이 자기네들은 찬성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였어. 근데 결국은 민노당 애들을 막 쌍욕을 하면서 그 찬성을 요구하였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겠다. 그래가지고 중단이 되는 거야. 그게 4월 말인가 그래요. 찾아봐. 내가 그걸 왜 기억하냐면 그때 내가 국회에 있었어. 국회에서 그 3월 말부터 4월 초에 한미 FTA 협상 기간에 그때 내가 국회에서 김근태 의원 단식 투쟁을 생중계하고 있었다니까. 아프리카 최초로. 노트북에다가 인터넷선 연결해가지고 그때 임채정 의원이 아까 저기 인수위원회 했던 임채정 의원 나왔었죠. 그 임채정 의원이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었어. 그리고 그 국회의장이었던 임채정 의원이 인터넷선을 끌어내주라고 연결해주라고 허락을 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인터넷선을 그 국회 직원들이 끌어준 인터넷선으로 노트북에다 연결해가지고 생중계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한 이틀인가 지나니까 오마이TV에서 어떻게 인터넷 방송을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회선을 연결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다 다시 연결해갖고 오마이TV하고 나하고 둘이서 2007년 3월에 국회에서 최초의 민간인 생방송을 해.
민간인 최초의 생방송을 했던 게 나였어. 그게 이제 기사로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아프리카 TV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기다려. 내가 그걸 기억하는 거야.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맨 을 먹었나? 내가 맨 처음에 진보 세력하고 갈라치고, 그 다음에 호남하고 그러니까 먼저 호남하고 갈라쳐. 호남하고 대북 송금 특검 그거 터트려가지고 호남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문제 일으켜가지고 진보 세력 등 돌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근태 쪽을 너무 밟았어. 김근태 의원이랑 뭐 그런 그 대중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너무 짓밟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위 중도 세력들이 또 떠나가게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한미 FTA가 결정적이었지. 한미 FTA를 막 강요하면서 그때 완전히 이제 남은 진보 세력들 전부 다 등 돌리게 되는데, 그럴 때 소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막말하는 거야. 너무 막말하는 거야. 그래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고립돼.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그해 여름에 신정아 사건이 터져. 신정아 사건이 터지고, 그 무슨 변형균 신정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수모를 받게 돼. 너무너무 심한 수모를 받으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게 끝났다 싶었는데, 그때 북한을 가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가을에 북한에 가서 14선언을 받아내는 거야. 그래서 6자회담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핵시설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구에 이제 고 시즌이었어. 내 기억에는 9월 달 정도였던 것 같아. 9월에서 11월 사이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와대에 기자 대기실이라는 게 있었어. 그 기자 대기실이 엄청 넓었어요. 그래갖고 막 소파가 많이 이제 있었고, 그 소파에서 기자들이 밤에 자는 거야. 밤에 자면서 당번을 쓰다가 뭔가 이렇게 긴급 상황이 터지면 거기서 이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장 소파가 있었던 거야. 3인용 소파들이 많았던 이유가,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밤을 새는 기자들 용으로 그런 소파가 있었어. 그게 청와대 기자실이었어. 근데 그 기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루 종일 이것들이 고스톱을 치는 거야. 그 당시에 하루 종일 고스톱을 치고, 조중동에서 딱 어떤 헤드라인을 만들어내면 똑같이 그걸 받아 쓰고 있는 거야. 그 2006년 이후로. 2006년 이후로 얘네들이 신문 일면이 똑같은 거야. 2006년부터.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랬어요. 찾아봐. 기자실 폐쇄 사건.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적인 브리핑 룸만 열겠다. 공식적인 브리핑 룸만 열고, 그리고 기자실을 폐쇄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근데 그게 몇 달이 갔어. 기억나지? 그거 기억나는 사람. 그때 그 기자실을 폐쇄하는 문제로 이게 언론 탄압이다 뭐다 이래갖고 기자들이 엄청 반발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독재자라고 쌍욕을 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때 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왜 막 섭섭했냐 하면, 우리는 대선을 치르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는 물러서는 사람이지만 지금 남은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렇게 기자들한테 막 문질러 버리면 기자들이 반드시 돌았을 텐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게 내 어리석은 마음이었어. 근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아니면 못한다. 그러면서 그걸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기자실을 못질을 해서 막아버렸어. 못질을 해가지고 열쇠를 채워버렸어. 그 사진도 있어. 찾아봐봐. 그래가지고 막 기자들이 노무현 대통령더러 독재자라고 엄청 쌍욕을 했어. 그게 11월인가 그랬죠. 그게 하여튼 11월인가 그랬어. 그런데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와중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 있다. 전용기를 사겠다. 대통령 전용기를 사서 이게 다음 대통령이
그 또 추진한다고 또 욕을 먹을까봐 못한다. 그러니 모든 욕은 내가 먹고 가겠다. 그러면서 전용기를 구입하겠다 그래. 그런데 그때 이명박이 반대래요. 이명박 쪽에서. 그러니까 아니야, 한나라당이 반대래. 그래가지고 막 그 오만한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전용기를 구입하려다가 포기를 했어. 근데 사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그 전용기 구입 비용보다 이명박 5년 동안 쓴 비행기 값이 더 많이 들어갔어. 그 전용기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사자고 했을 때 샀으면 1,000억인가 아낄 수 있었어요. 이명박이 뻔질나게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전부 다 그 전세 비행기를 쓴 거야. 그래서 그 비용이 실제로는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자기 욕을 먹더라도 장기적인 비용 측면에서 이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쌍욕을 맞고 끝났던 사건이 대통령 전용기. 그게 2007년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서 막 엄청 욕을 먹고 결국은 이제 이명박이 정동영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대통령이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인수위를 하는데 그 인수위 과정에서 이명박 측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 사람들을 너무 개무시를 한 거야. 그래서 뭘 가르쳐줘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필요 없다 그러고 그래도 절차를 밟아서 그거를 다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뭐냐,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기간에 관한 자신의 통치 자료를 자기가 언제든 들여다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인수위하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폐쇄선을 중앙정부에서 봉화마을까지 연결할 때까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인터넷으로 해킹하지 못하도록 폐쇄선을 개설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사본을 가져간다. 그래서 원본은 두고 사본을 복사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가져간 거야. 그게 인수위에서 다 합의가 된 내용이야. 합의를 다 하고 원본은 남겨놓고 사본을 가지고 봉화마을로 내려가서, 근데 그 사본이 이제까지 통치 자료가 제일 많았던 거야. 이전의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통치 자료 전부 다 지워버렸어.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통치 자료를 좀 남겼고, 이 김영삼이 조금 남겼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남기기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로 많이 남긴 거야. 그거 자기의 통치 자료니까 그걸 이제 사본을 띄워갖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이명박이 집권하고 3월 달부터, 그러니까 2월 달부터 4대강 반대운동이 거세게 시작이 돼. 4대강 반대운동이 거세게 시작이 되고 3월 달에 그 4대강 반대운동이 막 심해질 즈음 5월이 오고, 5월에 이제 이명박이가 그 4월 말 5월 초에 그 광우병,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전량 수매하기로 해. 여기서 전량 수매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사라는 걸 다 사겠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기로 했어. 그리고 만약에 뼈 조각이 발견되면 즉시 수입이 중단되고, 만약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중단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지금 채널A TV조선이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만 보험으로 한다는 동, 광우병 환자 빙산의 일각이라는 동,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귀등으로 하는 노무현은 각성하라 개치를 연병을 한 거야. 그런데 이명박이가 그해 2008년 5월 달에 원령 제한을 풀어버린 거야.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기로 한 것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소를 다 수입하겠다. 그래갖고 쌩 난리가 난 거야, 그 5월 달에. 그래서 광우병 시위가 시작이 됐던 거야. 근데 광우병 시위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 또 노무현 지지자들이 나타나. 그래갖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우고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다. 그게 내 기억에 아마 5월 중순인가부터 나타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지지자들이 6월달 들어서면서부터였나? 하여튼 댓글에다가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우고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다. 그러면서 이명박과 노무현을 막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일 웃겼던 게 뭐였냐면 김종훈 사단, 한미 FTA 김종훈 사단이 그게
광우병 때도 똑같이 한 거였거든. 그런데 노무현은 김종훈을 보냈는데 이명박은 정운천을 보냈다. 같은 팀이야. 그런데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막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해 7월인가에 그 얘기를 해. 자꾸만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지 마라. 너네 자꾸 쓸데없이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면 괜히 노무현 대통령, 저 이명박이가 저 사람이 아주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 노무현 대통령 다친다. 그 얘기를 했어. 그때 혹시 기억나요? 그때 2008년에 방송 봤던 분들, 내가 그런 얘기를 해. 2008년에 자꾸만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지 말라고. 이명박이가 질투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러면 노무현 대통령 다친다. 그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뒤에 봉하마을이 털리는 거야. 봉하마을 압수수색. 기사 찾아봐.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며칠 뒤에 봉하마을 압수수색이라고 터져.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기록 4번 가져간 거, 그걸 이명박이가 국가기밀을 빼돌렸다고. 국가기밀을 빼돌렸다라고 봉하마을을 압수수색해갖고 서버를 5개인가 6개인가 가져갔다는 거야. 10개인가? 근데 그 서버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2.0이라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그랬어. 그래서 국민들이랑 소통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 상식이 통한 합리적 민주사회를 만들겠다. 그게 민주주의 2.0이라는 사이트 기획이었고, 그걸 위한 이 서버였어요. 빈 서버였어. 빈 서버였는데 그걸 이명박이 들고 가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이명박한테 편지를 써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실망했다. 그런 내용으로 쫙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그 편지를 오마이뉴스에서 딱 한 군데만 받아주고 그 편지를 아무도 보도를 안 해. 그리고 내가 그 편지를 2008년 여름에 7월 8월 그 당시에 그 편지를 읽어줬어. 그랬던 기억이 선명해. 그래서 그때 그해 8월부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털기가 시작이 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갔던 칼국수집, 노무현 대통령하고 무슨 2, 3만 원만 거래했어도 노무현 대통령 측근하고 가령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 고향 마을에 누구한테 부조해라 하면서 5만 원을 보냈다. 그러면 그 돈 보낸 사람, 돈 받은 고향 친구 통장까지 다 털었어. 그래갖고 3만 명을 털었대나? 그렇게 다 이제 그 뇌물 수사를 한다고. 8, 9, 10, 11, 12, 1, 2, 3, 4, 5 10달 동안 털은 거야. 3,000명인가 3만 명을 털었어. 그래갖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나만 괴롭혀라. 나만 잡으면 될 거 아니냐. 왜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냐. 그게 내 기억엔 5월달인가 했던 말인 것 같아. 노무현 대통령이 4월 말 5월 초에 나만 괴롭히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그게 언제였는지 찾아봐봐. 돌아가시기 전에 나 하나만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 왜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냐고. 그게 그 2009년 봄에 나온 얘기야. 그게 박연차 리스트 때. 박연차 리스트가 막 떠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아까 그 박연차한테 받아먹은 놈이 누구냐. 야, 근데 그 당시에 다들 엎드려 있더라니까.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임기에 있을 때 그렇게 지네들이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보호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지랄 발광을 떨던 애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모욕을 당하는데 엎드려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피아제 사건이 4월 달에 터져. 4월 중순에 터지는데 그 사건이 내가 그 피아제 사건 때문에 열받아갖고 그 뉴스를 관심을 갖고 본 거야. 그 전에는 그 3월 달에 그 박연차 리스트가 떴을 때는 그럴 줄 알았다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그 여의도에 있을 때 소위 막 자기가 노무현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이러면서 떠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좀 뒤끝이 안 좋았어. 그리고 재벌들이랑 골프 치러 다닌다는 소문도 파다했고, 그러니까 내가 박연차한테 받아 먹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관심도 없었어.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10억을 받았다?
근데 아니다 20억을 받았다, 아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다 이러면서 막 그 기사가 올라오는 거야. 좀 심한데? 그러더만 며칠 뒤에 논두렁으로 금 캐러 가세, 노다지 캐러 가세. 그래서 봉하마을 그 봉하마을을 그 조선일보에서 만평으로 이렇게 무슨 저기 정자처럼 그려. 그래놓고 그 앞에 논두렁에 그 노다지가 있다, 캐러 가자. 쌩 난리가 나는 게 그게 4월 중순이야. 그 아방궁 얘기는 그 전이야. 그 전에 얘기 나온 거고, 그땐 봉화궁이라 그랬어. 봉화궁 논두렁에 금 캐러 가자. 그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한 거야. 아방궁 얘기는 언제 나온 거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그 김해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경호동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단 말이야. 경호동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살 때 2억 얼마인가가 썼어. 그 돈을 아방궁이라고 지랄했던 거고, 2007년 말 이럴 때. 그리고 2009년은 봉화궁이라고 얘기한 거야. 봉화궁 논두렁에 그 금 캐러 가자고, 노다지 캐러 가자. 그러면서 그때 조선일보에서 앞장을 서가지고 조선동아 걔네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피아제를 벌였다 쌩 지랄이 난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막 화가 났어. 아니 도대체 변호사식이나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증거를 없애냐. 그래갖고 나는 진짜 바닥을 버린 줄 알았어. 왜냐면 그때 조선일보가 그렇게 썼거든.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썼어. 피아제 시계 받아서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썼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검찰이 막 분노한 표정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빨대를 찾겠다. 그래서 그 보도가 맞다라는 식으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변호사식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변호사식 한 사람이 증거를 없애냐 이러면서 내가 기사를 딱 읽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어떤 기사를 찾아봐도 내가 그때 기사를 400개인가 봐. 400개인가를 내가 그 4월 18일부터 3일 동안은 400개인가를 봤어. 그런데 없는 거야.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한 개도 없는 거야. 받은 건 그 박연차한테 10억을 빌린 거, 그 딸 미국에 사는 딸 그 전셋값, 그걸로 10억을 빌린 게 다야. 근데 그걸 가지고 온갖 그것도 이제 차용증을 쓴 건데 온갖 말들을 다 만들어낸 거야.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게 주장이야. 그리고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누구가 그렇다라고 주장을 했다. 근데 누구누구가 그랬다는 얘기가 없어. 그냥 60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야. 이 씨발놈들인 거죠. 그 60억을 받았다, 640억을 64억을 받았다, 어떤 증거도 없어. 근데 이 새끼들이 일부러 뭔가 굉장히 돈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때부터 무슨 100만 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그러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주도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600만 불의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었어. 근데 그 당시 기사 증거 하나도 없어. 증거가 전혀 없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무현이 죽었기 때문에 사건이, 그런데 그게 증거가 없다라는 걸 입증한 게 조현호야.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경찰청장 했던 조현호가 경찰 간부들 뭐에게 차명 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와서 그래서 자살한 거다라고 발언을 했어. 그걸 CD를 구워갖고 더 돌린 거야. 근데 거짓말을 경찰 간부들 앞에서 한 다음에 그걸 CD까지 만들어서 돌리니까 모든 사람이 믿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건 딱 터져.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 정확히 기억했어. 2009년 4월 달에 내가 모든 기사를 봤는데 단 하나도 뇌물을 받아, 전부 주장이고 반드시 증거 까라 그래라. 까면 맞는 거고 증거까지 못하면 이거 허위다. 그래갖고 네티즌들, 그때 내가 2008년 7년에 2008년하고 9년에 내가 그 노무현 지지자들이 일단 노무현 대통령 딱 공격을 받으면 애들 확 위축이 되는 거야. 글을 못 쓰는 거야. 진짜 그런다 싶어갖고. 그래서 내가 그 조현호 문제가 터졌을 때는 당당하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댓글 달아라. 뭐라고 다냐? 증거 까라고, 계좌 까라고 댓글 달아라. 그러면 된다. 쫄아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그거 증거 까라고 댓글 달으라고 막 그랬어. 그때 기억나는 사람. 조현호가 그 거액의 차명 계좌가 발견돼서 자살했다는 개소리 했을 때 내가 그거 증거 까라는 댓글 달으라고 시킨 거 기억나? 그래서 증거 까라고 계속 우리가 요구해가지고 결론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래서 조현호가 유죄 받은 거야. 최종 유죄. 증거가 없었어. 그게 경찰이었잖아? 조현호가 경찰청장 출신이야. 걔가 재판을 최종으로 그때 1년 가까이 받았다고.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으면서 증거가 있었다면,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었다면 무죄 나왔겠죠. 죽은 노무현 재판이 아니라 조현호 재판이 중요한 거야. 그래, 노무현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건을 덮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조현호가 자기가 그 차명 계좌를 봤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거 자기가 증거를 입증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입증을 못했어. 없단 얘기야. 그게 결론이에요.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 이게 만약에 조현호가 그 사건을 안 저질렀다라면, 조현호가 그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면 노무현은 뇌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또라이가 뇌물을 차명 계좌가 있다라고 뻥을 깠는데 그거 증거를 대라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최종 유죄 판결 받아냈잖아. 정말로 증거가 있었으면 유죄 판결 못 받지. 그렇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조현호 청장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 그게 노무현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100%